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현이랑이라는 한국 작가의 작품 세계입니다. 혹시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탐정, 그리고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주부, 또 한국 신화 속 인물이자 정신과 의사인 주인공. 이 세 인물,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인물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 현이랑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저희 앞에는 이 작가의 대표작 레모네이드 할머니랑 새들의 집에 대한 여러 서평, 또 온라인 서점의 소개글, 그리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문학 비평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보면서요. 현이랑 작가가 어떻게 미스터리나 스릴러, 판타지 같은 이런 장르의 틀을 빌려서 한국 사회의 가장 예민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아주 흥미롭게 드러내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우선 작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가 소개글이 참 재밌어요. 최고의 음료는 레모네이드라고 생각하지만 작업할 때는 커피를 달고 사는 작가.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쓰지만 남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쟁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귀여운 자기소개 같아요. 네, 작가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작가의 핵심 관심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성 서사와 한국 신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작가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가진 집이라고는 매일 아침 머리 위에 짓는 까치집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가지고 싶은 작가. 저 이거 처음엔 그냥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나올 작품들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 문장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요. 내 집 마련이라는 한국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그 거대한 욕망과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런 작가의 문제의식이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됐는지 첫 번째 책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레모네이드 할머니. 배경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남국의 고급 리조트처럼 꾸며진 최고급 치매 노인 요양병원, 도란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겉보기엔 완벽한 파라다이스인데 어느 날 쓰레기장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갓난아기의 시체가 발견돼요. 시작부터 충격적이죠. 네, 이 소설은 치매라는 뭐랄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이걸 추리극 형식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아기 시체 유기부터 불륜, 마약 밀매, 비정규직 문제, 가정폭력, 그리고 상류층의 추악한 부정부패까지 그야말로 현대사회의 축소판인 셈이죠. 이 끔찍한 사건을 추적하는 콤비가 정말 독특해요. 자료에서는 환장의 콤비라고 표현하던데 한 명은 이 요양원 땅 주인이자 돈은 많지만 인간을 혐오하는 아주 까칠한 초기 치매 환자, 레모네이드 할머니고요. 다른 한 명은 병원 의사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해서 성인 남성에게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아주 영특한 꼬마예요. 그렇죠. 이 두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 이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노인과 아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가장 약한 존재들의 연대가 가진 자들의 위선과 비리를 파헤치는 서사 구조가 이 소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와닿았어요. 꼬마는 명백한 약자가 맞는데 할머니는 그 요양원 땅 주인이고 엄청난 부자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최상위 계층인데 과연 약자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캐릭터의 핵심적인 모순이죠.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포식자지만 치매 노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순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든요. 작가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조건에서는 한없이 무력해 줄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은 가졌지만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의 연대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사회가 그들을 힘없는 노인, 말 안 듣는 아이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네요. 누구도 그들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되고 아이의 증언은 철없는 장난으로 취급되니까요. 작가는 바로 그 사회적 편견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진 자들의 허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꼬마에게 속삭이는 대사가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잘 봐라. 여기 있는 모두가 범인이야. 와, 그 대사 정말 선택했어요. 소설 속에서 늙은 몸을 썩어가는 고목에 비유하면서 사회가 연륜이나 지혜 같은 듣기 좋은 말로 노인의 진짜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리려 한다고 꼬집는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맞습니다. 디멘시아 뉴스에 실린 서평을 보면요. 소설 속 묘사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체면 때문에 부모를 집에 모셨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보낸 노인의 선망 증상이 심해지는 장면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추리소설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위선을 까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위선이라는 키워드가 다음 작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노인 문제만큼이나 한국 사회의 욕망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작가가 새들의 집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네, 한 비평 자료에 이 소설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는 것, 리빙이 아니라 사는 것, 바잉이 될 때 집은 지옥이 된다. 집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 즉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은주가 정말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이라 더 몰입이 됐어요.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주부인데 빠듯한 살림에 불안해하다가 친구 따라서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죠. 그리고 모든 갈등은 바로 그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동물 학대 사건까지 일어나요. 급기야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아파트값이 폭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서 주인공 은주의 선택이 이 소설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녀의 목표는 진실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집값 수호. 이 일념으로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섭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고 탐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은주에게는 이웃의 죽음보다 아파트 시세표의 그 파란색 숫자가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 소설은 갭투자, 전세 사기 같은 21세기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요. 집값 때문에 이웃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집을 잃은 사람이 빈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잠을 자고 다니는 등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면 살인 사건의 진실도 기꺼이 묻어버리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정말이지 자본이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잠식하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만약 나였다면 하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작가가 노리는 지점일 겁니다. 독자들이 은주를 그저 속물적인 괴물로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녀를 그런 괴물로 만든 사회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스릴러를 쓰던 작가가 전혀 다른 방향의 작품들도 썼다는 게 흥미로워요. 바로 한국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타지 소설들인데요. 대표작으로 신발이전과 좋아하는 용이 생겼어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이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공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원작에서 바리공주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가 나중에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인물이잖아요. 버림받은 공주가 아니에요. 현대의 정신과 레지던트 의사로 등장해요. 평범한 병원 생활을 하던 그녀 앞에 어느 날 자신을 부인이라고 부르는 기묘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현실과 신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주가 일어납니다. 원작의 서사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구원하는 이야기였다면 이 소설에서는 타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의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효녀 신화에 갇혀있던 수동적인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주체적인 인물로 재탄생한 거죠. 사회
에픽반 스릴러를 쓰던 작가가 갑자기 신화 기반의 로맨스 판타지를 썼다는 게 조금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장르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레모네이드 할머니나 새들의 집의 주인공들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성에 맞선다면 신바리 전의 주인공 바리는 여자는 일해야 한다, 딸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 신화의 원형, 즉 보이지 않는 구조에 맞서는 인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쓰던 결국 개인을 억압하는 거대한 구조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좋아하는 용이 생겼어 라는 작품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작품은 용의 9 자식 이야기를 다룬 용생구자라는 동아시아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인간 세상에 숨어 사는 용족과 평범한 인간의 사랑을 다루면서 역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선택하는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한국의 전통 서사를 얼마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적 판타지의 지평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현희랑 작가는 추리, 스릴러, 판타지라는 대중적인 장르의 문법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르의 틀을 빌려와서 고령화 사회의 그늘, 부동산 광풍, 가부장제와 같은 한국 사회의 아주 첨예한 문제들을요, 독자들이 외면할 수 없게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해서 그 문제를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늘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들이 있어요. 치매 노인, 학대받는 아이, 경력 단절 여성, 신화 속에 갇힌 공주 같은 인물들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의 중심에 뛰어들고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면서까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작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 분석 자료에서 작가의 작품들이 자본주의적 괴물성을 탐구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사람의 목숨보다 집값이, 노년의 치해보다 젊음의 생산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전부가 걸린 집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서늘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